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전원주택이에요. 경매물건인데 여기는 경기도 가평입니다. 제가 이 경매물건을 분석해 보니까 이 경매물건에 묶인 돈이 약 12억 정도 됩니다. 와, 상당한 금액이죠.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돈을 돌려받는 게 진짜 개 힘들다. 돈을 빌려줄 땐 쉬운데 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의 감정가는 11억 5천만 원.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가는 1억 9천만 원. 83% 폭락했습니다. 야, 이 가평의 전원주택이 11억 5천만 원이야? 이 감정가 모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실은 땅이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이 땅이 대략 3,185평 정도 됩니다. 가평에 3,000평이 넘으니 뭐 감정가 11억 이해가 되기도 하죠. 여기 보시면 마을에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 이 도로는 도로 지분으로 경매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필지가 총 11개 있습니다. 이 필지들은 모두 지목이 전과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11개의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만 현재 집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땅과 이 집 하나를 포함해서 감정가가 11억 5천만 원인 거예요. 이해가 되는 감정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83% 폭락해서 최저가가 1억 9,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대박이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1차 매각기일에 11억 5천만 원에 시작했는데 8차 매각기일까지 그냥 쭉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최저가가 1억 9,400만 원이 됐는데 여기 시간텀이 좀 길죠. 요 사이에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요렇게 떨어졌을 때 야, 요거 대박이다 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8차 매각기일에 4명이나 입찰을 했고 3억 2천만 원 정도의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납했어요. 그 다음 매각기일에 같은 최저가였는데 이번에는 6명이나 와, 이거 대박이네 하고 입찰을 했지만 역시 3억 4천만 원의 낙찰자가 나왔고 또다시 미납.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미납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우선 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쓰고 부동산에서 현재 국공유지 필터를 적용을 해놨어요. 자, 이 땅은 국공유지와 딱 인접해 있습니다. 맹지가 아니에요. 좋죠. 그리고 요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해 놓은 모습을 보면은 땅이 바라보는 방향이 이 방향, 집들도 이쪽을 바라보게 질 수 있죠. 남동향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뭐 거의 남향이에요. 좋아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큰 길이 보이고요. 큰 길에서의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좀 멀리 보면 여기가 가평 시내고요. 여기 춘천 보이죠? 경매물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가평군 북면이고요. 여기 넘어가면 화천이에요. 이 넓은 땅에 여기에만 집이 있고 그 집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사진 속의 전원주택의 모습은 굉장히 평화로워요. 집을 옆에서 본 모습, 정원과 마당이 보이고 마당은 아직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잔디를 깔든지 아니면 자갈을 깔든지 그것도 싫으면 콘크리트로 발라버리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흙바닥이에요. 현재의 로드뷰를 봐도 그냥 흙바닥에 자풀이 자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 2021년 이런 모습이었고 2019년 와, 자풀이 엄청 무성했네요. 2017년 로드뷰는 2017년까지 있어서 이 집이 언제 지어진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네요. 카카오맵에서 위송지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최근 사진이고 이게 가장 오래된 2008년입니다. 2008년에도 이 집이 있었어요. 와, 이 집은 오래된 집이네요.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이 집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철근 콘크리트로 허가를 받았대요. 그런데 현황은 목구조 주택이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 집은 건축물 대장이 없고요. 아직 사용 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위성지도상에 2008년부터 이 집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니.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다고 해놓고 목조주택을 지어놨으니 아마도 준공이 안 떨어진 것 같고요. 이거 황당하죠? 낙찰자들이 미납한 사유가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땅만 보고, 땅의 가치만 보고 낙찰을 받았다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집은 요 아래쪽에 있고, 이번엔 좀 더 올라가서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풍경을 살펴보면 겨울에는 이런 모습이고 여름에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내려다보는 풍경이 와 멋지네요. 아예 길은 보이지도 않아요. 산밖에 안 보여. 와 대단한 곳입니다. 이렇게 마을길도 깔끔하게 포장해놨고, 오래전부터 전원주택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려고 했지만 아마 분양이 전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을까요? 현장에는 이런 구조, 평상 구조도 있고요. 이런 판넬로 된 창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로 짠 창고도 있는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로 되어 있는 창고는 경매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 이거하고 이거는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이 경매 물건에 묶인 돈이 약 12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등기를 보면은 이 땅의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 땡땡 개발입니다. 제가 등기 내용을 쭉 보니까 이 땅이 부침이 좀 많았어요. 이제 개발이 됐다가 경매로 넘어갔다가 또 매매됐다가 또 여러 번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현재 소유자인 주식회사 땡땡개발은 2021년에 매매로 이 땅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땅의 을구를 보면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저당의 설정일자는 2016년도로 아마 현재 소유자인 주식회사 땡땡개발은 요 근저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땅도 인수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순위 근저당은 땡땡 농협으로 채권 최고액 3억 1,200만 원인데 현재 청구 금액이 한 3억 정도 돼요. 그 다음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개인인데 채권 최고액이 6억 2천만 원, 5억에서 6억 사이 이제 돈을 빌려준 것 같습니다. 요거 합해서 대략 8억에서 9억 정도 근저당으로 돈이 묶여 있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이 현장에 돈이 더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8번을 볼게요. 이 8번을 보니까 주식회사 A종합건설이 어쩌고저쩌고한 공사비로 2억 4,550만 원의 유치권을 신고했대요. 그러니까 돈이 여기 더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여기 보시면은 소유자 주식회사 땡땡개발이 그 토지 소유자죠. 유치권 신고자에게 별채 건물 점유 사용하도록 한 주택 임시 양도각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하는 말이, 야 소유자가 나한테 이거 유치권 행사하라고 각서까지 줬어. 나 유치권자 맞아. 내 유치권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합니다. 자기 돈 빌려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유치권 신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낙찰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A종합건설의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점유를 취득한 것이고,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에도 유치권자가 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A종합건설의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치권 배제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8가지의 모든 성립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 중에 여기서 여기 6번째,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이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 목적물을 점유를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거면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임차인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하면은 대항력이 있잖아요.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먼저 점유를 시작하면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저당권자가 하는 말이, A종합건설의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보시면은 유치권자 주식회사 B 하나가 회사가 더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약 8천만 원의 유치권을 신고를 했는데요. 뭐 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뭐 이런 걸 다 제출했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또 빡치죠. 자기는 경매 과정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또 유치권자가 신고를 하니 낙찰이 안 되고 계속 유찰되니까 낙찰가가 떨어지잖아요. 결국 또 근저당권자는 이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법원에서 주식회사 B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 B는 8천만 원 공사비 못 받았는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0번을 또 보시면 2024년 5월 23일입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땡땡농협이 주식회사 A종합건설에 대해서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또 제기했고요. 또 이 재판에서 이 A종합건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역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보고 C금속에서는 유치권 신고를 취해야 한다는 서류를 2024년 7월 25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고해봤자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대금이 지금 유치권 신고된 것만 약 3억 3천만 원 돈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근저당권자들이 8억에서 9억 정도 돈을 못 받았잖아요. 이거 다 합하면은 약 12억 정도 이 현재 경매 물건에 돈이 묶여버린 상황인 거죠. 이런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쭉 유찰된 이유를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유치권 신고 때문에 이렇게 유찰이 됐었다가 2024년 5월 23일자로 유치권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 판결을 매각물건 명세서로 확인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8월 14일 날 잡힌 8차 매각기일에 사람들이 이거 유치권 존재하지 않는데 대박이네 하고 몰려든 거였던 거죠. 그런데 미납 그 다음 매각기일에도 6명이나 이게 대박인 줄 알았다가 낙찰받았지만 결국 또 미납. 도대체 왜 미납을 했을까요? 자, 이 8차 매각기일에는 첫 번째 낙찰이었으니까 보증금 10% 대략 2천만 원 날린 거고, 이 9차 매각기일에서는 아마도 정확한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도 20%의 입찰 보증금이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낙찰자 약 4천만 원 날린 겁니다. 저도 이 낙찰자들이 왜 미납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조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4번에 보시면은 아까 그 건물이 공부상 철근 콘크리트조나 현황이 목구조다.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렇게 낙찰을 포기할 만큼 큰 하자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땅이 워낙 크고 땅을 아주 싸게 산다고 생각하면은 뭐 이쯤이야 뭐 내가 철거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2번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 좀 막힐 수 있겠다. 요것 때문에 미납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토지 목록 요거 쭉 전부는 농취증이 필요하다. 뭐 농취증이야 받으면 되죠. 그리고 가로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록 2, 8, 9, 10번은 복구 계획서가 제출을 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여기 북면 면사무소에서 이런 회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를 해라. 그런 요구가 아마 법원에 제출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도에서 목록 28, 90이 어떤 땅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전체 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번호 써 있잖아요. 이게 목록입니다. 자, 여기 2번 땅, 요 큰 땅 전이죠. 8번 요 땅입니다. 역시 전 210평. 9번은 여기 있습니다. 산인데 요거 전이에요. 228번. 10번 요 위에 있는 산 489평인데 요것도 전인데 이 4개의 필지를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해라. 뭐 원상 복구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산들을 다 다시 농지로 전환해라. 여기도 전환주택 택지 안 되고 농지로 전환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이제 낙찰자가 미납하는데 아주 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나가리가 됐죠.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근저당권자들은 아직도 받을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 신고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죠. 그 힘듦을 유치권 배제 신고서에서 잘 말하고 있는데 이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매각물권 명세서 하단에 붙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보면은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압류 이후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 분명한 이 유치권은 장차 이 사건 매각 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권리가 적법한 것처럼 공고됨으로써 일반적으로 법률을 잘 모르는 응찰자들이 매수를 기피하여 최저 매각 금액이 저감되는 원인이 되어 채권자로서는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유치권에 대한 권리를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아주 절절한 배제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뭐 근저당권자랑 아무 관계도 없지만 좀 이 배제 신청서가 공감은 되더라고요. 자기는 받을 돈 있는데 유치권 신고 들어와서 계속 입찰가만 떨어지고 답답합니다. 이런 하소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돈을 받지 못한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배제 신청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유치권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낙찰자들이 2번이나 미납한 전력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좋은 가격에 낙찰이 되어서 근저당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